안녕하세요. 오늘 공부의 원리를 찾아서 한문 공부의 원리를 찾는 이야기에 대해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 한문학과에서 한문을 가르치고 있는 안나미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한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한 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어디에서 있었던 무슨 일일까 궁금하시겠죠?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신다면 뭔가 수상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가 꿈꾸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과학 분야에서 받지 못했던 노벨상을 이제 수상하는 장면인데, 그 오른쪽에 있는 이제 분은 이제 노벨상의 그 어떤 주체 이쪽이고, 왼쪽에 있는 분은 이제 노벨상을 이제 수상하시는 분이에요. 딱 봐도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초로 이제 생리의학상이라는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고, 또 중국 최초로 여성으로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투유유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과학자인데, 이분께서는 85세 노벨상을 수상하셨어요. 네, 대단하시죠? 근데 이분은 이제 평생을 그 말라리아 치료제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평생을 연구에 이제 몰입을 하셨는데, 이제 완벽한 치료제를 만들지 못하면서 어떤 위기에 봉착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완벽하게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말라리아로부터 고통받는 인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방법이 없던 차에 아주 옛날에 있었던 갈홍이라고 했던 사람이 썼던 중국의 오래된 이제 의학, 약학 관련된 서적을 보면서 이것을 갖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라리아 치료를 할 수 있는 완벽한 약을 개발을 하게 됐고, 그것으로서 이제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뭐 한문책을 보고서 하려고 공부를 했었던 분은 아니에요. 어떤 이제 위기에 더 이상 내가 이것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시를 읽으셨대요. 그래서 등관장루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시예요. 중국에서는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중국의 유명하신 높은 분들이 인사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을 적에도 이 시 한 구절을 이렇게 딱 적어서 줄 정도로 워낙에 유명한 시인데, 등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다라는 뜻이고, 관장루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아주 유명한 누각이에요. 이 시에서 뭐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볼게요. 대낮의 해죠. 하얀 해가 산의 의지에서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해가 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황하는 바닷가로 들어가서 흘러가네. 그러는데 나는 천리까지 더 보고 싶은 그 마음에 계단을 한 계단 더 올라가서 보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시의 어떤 핵심이라는 건 제일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갱상일층루라고 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장루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하나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이미 관장루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 있는, 그러니까 산에만 올라가도 충분히 멀리까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만들어진 누각이니까 누각에 올라가서도 충분히 멀리까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 누각에 한 층을 더 올라가는 그런 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딱 읽었던 이제 투유유라는 분이 내가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완벽한 약을 개발할 때까지 또 한 번 도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현대 기술로는 할 수 없었던 것 중에 오히려 과거의 기록 중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까 봤던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이 관장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워낙에 이제 유명한 그런 누각이어서 이렇게 뭐 우표로도 나오고 이제 막 그랬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최초로 여성 노벨상 수상자이고, 또 중국 최초로 생리의학상 부분의 수상자이기도 하지만 박사학위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해요. 오직 본인이 그 인류를 말라리아로부터 구원하고 싶다는 그 열의 하나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자기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 방법을 중국의 이제 고대 의학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분이 그런 마음의 변화를 겪게 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이 아까 읽었던 우리가 등관장루라는 시였어요.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예전에 이분이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고 나서
인터뷰를, 노벨상 수상 소감을 인터뷰를 하는데 이 등 관장류라는 시를 읊어주면서 자기가 또 한 번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오랫동안 묵혀져 있었던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문이라는 것이 이것은 이제 한문으로 기록이 된 거잖아요. 한문으로 기록되지 않았었다면 이런 현대의 과학조차도 그런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글을 한 편 소개를 해드릴게요. 1월 성씨는 천문이요, 산천초목은 지문이요, 시서예약은 인문이다라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천문이나 인문, 뭐 1월 같은 단어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인문 그러면 인문학 그래서 가장 유행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인의 글얼문, 그래서 여러분이 인문이라는 단어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천문이라는 단어를 갖고 질문을 많이 해요. 왜 하늘 천자에 글얼문이야? 하늘에 무슨 글얼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문자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꽃무늬, 뭐 바둑판 무늬 할 때 하는 그런 문이라는 뜻이어서, 하늘에는 어떤 무늬가 있죠? 하늘을 쳐다보면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하늘에 있는 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문이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땅에 있는 문이에요. 땅에는 어떤 무늬가 있죠? 산과 강물과 풀과 나무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땅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무늬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무늬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몸에 문신을 하거나 이제 이러는 게 아니고, 사람은 문자로서 시와 글과 예와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문화들을 문자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문의는 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문자는 문이라는 뜻으로 나타났던 글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글얼이라는 뜻으로 많이 이제 변형이 돼서 쓰이고 있는 단어죠. 제가 이거는 중국에 있는 문자박물관에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뭐예요? 약간 이상하게 생겼죠? 밑에 눈이 좋으신 분들 이제 갑골이라고 써있는 글자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갑골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갑골문은 어디다 새긴 글자예요? 보통 거북이 등껍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거북이 등껍질은 너무 딱딱해서 글자를 못 새기고요. 거북이 백가죽에다 새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거북이 백가죽에다가 이제 그 문자를 이렇게 남긴 거였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대나무를 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글자를 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봤더니 뭐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글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식의 현상, 이런 것들도 이 대나무 쪽지에다가 다 기록을 해놔서 언제 일식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였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옛날에 뭐 거북이 백가죽에다가 글씨를 새기고 대나무에 글씨를 새기고 그게 지금 와서 무엇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한문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에는 한문 그렇게 많은 글자를 내가 무슨 수로 외울까? 하지만 옛날에는 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글자들을 그때그때 만들어내고, 그것이 크게 뭐 많이 필요하지 않다가 인간이 생활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또 필요한 글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글자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자들이 있고, 아마 중국 사람들도 그 글자를 다 알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많은 글자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글자들만 알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자들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됐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왼쪽에 있는 것을 보면은 조금 더 두꺼운 대나무 껍데기에다가 글을 써서 이걸 다 엮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옛날 도서관을 보면은 대나무를 이렇게 엮어서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쭉 끼워 놓는, 아마 중국 영화 같은 데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었고, 제가 이것들은 이제 중국에 보면은 중국 안양이라는 도시에 중국 문자박물관이라는 큰 박물관이 있는데 중국인들의 어떤 큰 자랑거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이라고 하는 건 중국의 문자인가요? 그렇지 않죠. 한문은 중국 사람들도 쓰고 대만 사람들도 쓰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쓰고 일본 사람들도 쓰고 또 베트남 사람들도 옛날에 한자를 썼었어요.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는 이 동아시아권 자체가 동양에 있어서 중요한 문화 국가였었고, 이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문화가 발전을 해왔었기 때문에 한문 또는 한자라고 하는 문자는 약간의 그 동양의 라틴어,
같은 그런 글자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아, 이것은 뭐 중국의 글자도 아니고 또 옛날의 글자도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사용하고 있는 글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돌아가신 저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써주신 글을 이제 접시에다가 기념품을 만들어서 나눠 가진 거였는데, 이을 개자에다가 갈 왕자, 그 다음에 열 개자, 올 레자예요. 그래서 뭐냐면 갈 왕이라는 건 우리 이왕지사이라는 뜻으로 과거를 뜻하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 것을 개 이어서, 그 다음에 올래, 미래죠. 미래를 열어보자 라는 뜻으로, 결국 한문으로 기록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것을 거기서 좋은 점들을 이렇게 받아서 그것을 미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글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그 상하사호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어 발음으로는 창어 또는 청어라고도 하는데, 작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뭐죠? 미국에서 처음으로 달나라에 우주선을 쏘아 보냈었죠. 아폴로 11호. 그 이후에 중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달의 뒷면에다가 띄워보낸 거였는데, 갑자기 왜 우주선, 한문 시간인데 왜 우주선 이야기를 하나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서 제 이름이 상하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다른 이름을 항하라고도 해요. 뭐냐면은 요거 달의 여신이에요. 중국 옛날에 있었던 달의 여신인데, 이 여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선이었어요. 원래 신이었는데 이제 남편이랑 하루 잘 쏘는 남편이랑 사랑에 빠져갖고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열심히 이제 살다가 보니까, 인간은 수명이 한정돼 있으니까 좀 이따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하라는 여신이 이제 나 다시 신선이 되고 싶어, 나 다시 신이 되고 싶어, 인간으로 살기 좀 고달파.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럼 내가 약을 구해오겠어. 그래서 약을 구해왔어요. 이 약은 뭐냐면, 둘이서 같이 먹으면 불로 장생할 수 있고, 혼자서 먹으면 신선이 될 수 있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야, 우리 같이 이 약 먹고 둘이 평생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자, 지금 한 잔 마시자. 했더니 항아가, 기다려봐봐. 이거는 되게 좋은 약이니까 우리 좋은 날 잡아서 마시자. 그리고 남편이 없을 때 몰래 혼자 탁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 보기가 민망하니까 이제 달로 도망을 갔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그 우주선 이름을 상하라고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중국에서 최초로 달의 뒤편, 그러니까 달의 앞면은 이미 미국이 했으니까, 그리고 달의 뒤편에다가 우주선을 보내는 우주선의 이름을 굳이 상하라고 한 이유에는 그런 옛날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상하라는 두 글자 하나 안에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아주 굉장히 긴 이야기가 들어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제 완벽이라는 단어예요. 자, 상하라는 두 글자의 단어, 네, 완벽이라는 또 두 글자의 단어가 있어요. 이 완벽이라는 말은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죠. 우리 완벽해, 완벽한 미모, 완벽한 성적 뭐 이런 거 하는데, 이 완벽이라는 건 요거는 이제 꼭 그 완벽의 거는 아니고, 중국에서는 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중국 하면 이제 옥이 유명한데, 옥의 종류 중에 가운데가 이렇게 도너츠처럼 뻥 뚫린 이런 옥을 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벽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완전한 벽옥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달랑 두 글자일 뿐이지만 이 안에는 또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중국에 화씨라는 사람이 산에 가서 옥덩어리를 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귀한 것 같아서 왕한테 바쳤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석이라는 건 이렇게 돌덩이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막 열심히 쪼개고 갈고 담고 해야 보석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딱 갖다 받았더니 왕이 이거 한번 감정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정사가 돌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놈의 왼쪽 다리를 잘라버려라. 그래서 왼쪽 발꿈치를 딱 잘라버린 형벌을 줬어요. 그 다음에 그 왕이 죽었어요. 다음 왕이 딱 등극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또 이 옥을, 이것은 굉장히 귀한 옥이니 왕께 바칩니다.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왕이 또 감정을 해봐라 그랬어요. 감정을 했더니 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저놈의 오른쪽 뒤꿈치를 잘라라. 뒤꿈치를 딱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발의 뒤꿈치를 잘리고 나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왕도 죽고 또 세 번째 왕이 딱 등극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산 밑에서 몇 달을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울어서 눈가가 짓물러서 피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고 계속 울다 보니까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우느냐. 그래서 왕이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옥은 되게 좋은 옥인데 알아봐 주지 못해서 내가 너무 슬퍼서 그런다. 그랬더니 왕이 이제 감정사한테 제대로 한번 감정을 해봐라. 그래서 감정사가 딱 감정을 했더니 너무나 대단한 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옥이 화씨옥, 이래서 굉장히 유명한 옥이었는데, 이 옥을 이제 옛날에 중국의 진나라라고 아주 힘센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 탐낸 거예요. 아, 저 옥을 갖고 싶은데 그냥 달라 그러면 안 줄 거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성 15개와 저 옥을 바꾸자라고 이야기 제시를 했는데, 이 작은 나라에서는 저 나라에서 분명히 저 성 15개를 안 주고 우리 옥만 뺏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준다고 하면 우리나라한테 전쟁을 걸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있다가 제가 옥을 손상되지 않고 완벽하게 되찾아 갖고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서는 그 진나라로 가요. 가가지고 자, 제가 옥을 갖고 왔으니 성하고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꿔줄 마음이 없어요. 그냥 홀랑 먹을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순간 저기 잠깐만요. 제가 이 옥을 드리기 전에 이 옥에 아주 작은 흠이 있으니까 흠 있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줘보세요. 그래서 받은 다음에 얼른 자기 품에 넣고 냅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저놈 잡아라 했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벽에 딱 서가지고 당신이 이 옥을 그냥 뺏어 간다면 차라리 내가 이 옥을 이 벽에다가 깨트리고 내 머리도 깨트려 버리겠다. 그러니까 탐내지 마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고선 이 사람은 살려주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신하한테 이 옥을 품고 도망가서 자기 나라에 흠도 티도 금가지도 않게 완전하게 그 옥을 보존해서 갖고 올 수 있었다라고 해서 완벽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진나라 사람도 그래 네가 이렇게까지 충성을 보이니 내가 너를 살려서 보내주마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다라는 말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이 단 2글자의 글자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들어있었던 건 잘 모르셨죠? 예. 그래서 한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아주 긴 이야기를 이렇게 압축해서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알려드리면, 여러분 아주 친한 친구 사이를 지음이라고 해요. 조금 이제 공부 좀 많이 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쓰던 단어인데, 지음이라는 단어는 정말 절친한 사이, 서로 막 그런 건데, 왜 하필이면 절친한 친구 사이를 지음이라는 단어로 썼을까? 요 지자는 알 지자에다가 음은 소리음이죠. 음을 알아주는 친구예요. 이것은 뭐냐면, 제가 검은고 그림을 하나 딱 올려놨는데, 중국에 이제 검은고를 정말 잘 연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검은고를 산을 생각하면서 검은고를 연주하면 그 친구가 산이 높구나 이렇게 하는 거. 너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저 흘러가는 물을 생각하면서 검은고를 연주를 하면 친구가 물소리가 너무너무 좋구나.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알았지? 라고 하면서 친구가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을 바로바로 이해하는, 그래서 지음이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이 검은고를 연주 잘하는 친구가 있고 그 연주 소리를 잘 이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이해하는 친구가 어느 날 일찍 죽었어요. 그랬더니 연주를 잘하는 친구가 검은고 줄을 딱 끊어버리고 검은고를 딱 뽀개버리면서 다시는 연주를 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정말 약간의 소울메이트 같은 그런 영혼의 친구 사이를 나타날 때도 지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한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이야기,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글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한문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압축성, 경제성의 원리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한문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개왕, 계래라는 글자를 알려드렸던 것처럼 요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고 창신. 이 법은 배우다, 본받다 이런 뜻이고, 고는 옛날 것이죠. 옛날 것을 배워서, 창은 우리가 창조하다 이런 뜻이죠. 신은 새로운 신자. 옛날 것을 배워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문을 한마디로 말해라 한다면 저는 이 법고 창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오랫동안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축적이 되어 왔었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남아있죠? 문자로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문자를 통해서 옛날 거니까 옛날의 역사, 옛날의 사회, 옛날의 문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 노벨상을 수상했던 그 중국의 그 투유라는 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미래, 이런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